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4.19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 획을 끈 날이죠. 정치판에서는 가끔 엽기적인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국 정치판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엽기적이다. 이번엔 문재인 성역화 작업인가요? 문재인은 내가 읽었던 수많은 평전에도 없는 아주 독보적인 민주주의 시대의 군주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무능한 군주였던 문재인은 양산 통도사 뒤쪽 이 농지에 고대 광실 같은 집을 지었죠. 그래서 본인 말로는 잊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잊히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창재라는 분이 감독을 했더군요. 노무현이 죽자 노무현입니다 라는 다큐 영화를 만든 분인데, 이번에 놀랍게도 살아있는 문재인을 두고 문재인입니다 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글쎄요, 뭐지 문재인입니다 이런 제목의 영화가 가능하니 참 우리나라도 예술의 국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실만으로도 엽기적인데, 어제 그 영화에서 문재인이 한 충격적인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 이 개봉을 할 예정인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여권을 문재인이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김어준의 유튜브에 이 영화를 감독한 이창재와 그리고 제작자 김승우가 출연해서 영화 내용 일부를 공개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언론이 지난 문재인의 정확한 발언은 이렇습니다.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 도대체 문재인, 이분은 어디서 국어 공부를 했을까요? 성취가 무슨 의미인지 알긴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성취란 게 무엇일까요? 성취란 게 있긴 있었습니까? 혹시 김정숙의 버킷리스트입니까? 앙코르와트, 타지마할, 피라미드, 그리고 송네피오르, 프라하의 성당, 뭐 끝도 없죠. 그 끝도 없던 명성지와 세계 도시의 이름은 국민의 고의로 쓴 리스트였습니다. 더 기막힌 문재인의 말은 자신은 잊히고 싶은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한 말입니다. 왜 지금은 풍산깨를 반환한 게 후회가 됩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문재인이 한 말은 대중에 대한 증오심이 뚝뚝 묻어납니다.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편을 갈라 설마 저 같은 사람을 그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좁은 시야를 가진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걸까요? 아니, 대통령으로 섬겼던 걸까요? 영화에 나온 김정숙의 말은 문재인이 대중의 평가에 연연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정숙은 어떤 때는 당신 또 5년하고 내려왔지만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 놀랍게도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던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까 본인은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도 있는 것 같다. 참 정말 놀라운 자기 미화,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 위로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버킷리스트 여행을 할 때와 김정은을 만났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을 만난 것도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었겠죠. 백두산에서 함께 팔을 쳐올리는 장면 말입니다. 그 김정은을 만났을 때 말고 밤잠을 설친 때가 있긴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탈북 어민 사건 때도, 그리고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때도 문재인은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내 김정숙은 문재인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날은 말 걸기가 조금 어려운 날도 있다. 그런 날은 사람으로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 기가 막힙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지도자 혹은 리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 특히 역대 통치자 중에는 정말 보통 사람보다 못한 도덕유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문재인을 더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 도덕유를 가진 자들은 우리 국회에도 널려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국회가 끝나면 여야는 방금까지 서로 삿대질을 하던 자들이, 앙앙불락하던 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외유를 갔습니다. 정확히는 외유성 출장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말입니다. 제가 YTN과 TV조선에서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입니다.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싸우던 여야는 예산국회가 끝나자마자 끼리끼리 여행을 갔습니다. 당시 모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슬람 법문화 탐방을 간 게 대표적입니다. 그 출장은 6박 7일 인도네시아 등 두 나라의 골프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딱 네 분이 갔더군요. 정말 웃기는 출장도 많았습니다. 국회의장이 단장이 되어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 나라들을 가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어가 어떻게 얼마나 알려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출장도 있었습니다. 모 여성 의원은 혼자서 영국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기도 했습니다. 예산국회가 끝나면 심지어 아프리카로 각 나라의 조세 제도를 알기 위해서 출장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냥 피라미드 보고 싶어서 간다고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이슬람 법문화든 학교 폭력의 실태든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어젠다들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페이퍼 들고 못할 공부가 없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의 무슨 제도든 간에 전부 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예산국회가 끝나면 다른 나라의 예산 집행 실태를 살펴본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외유를 떠나는 걸까요? 국민 세금으로 말입니다. 얼마 전에 참 기막힌 뉴스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국가 채무를 400조 훨씬 넘게 일으킨 자들이 재정 준칙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를 하죠. 정권이 끝이 보이자 퇴임 전에 재정을 무너뜨린 자로서 뭔가 면피용 액션을 하기 위해 문재인과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준칙을 만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은 실컷 쓰고 후임자의 발목만 잡는다. 이런 비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재정 준칙을 무려 30개월이나 지금 미식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당장 만들듯이 하다가 또 미뤄버리죠. 그런 여야가 지금 재정 위기의 경험을 듣겠다며 유럽 출장을 기획한 것입니다. 이게 놀랍게도요. 국민의힘 플러스 민주당입니다. 여야가 함께 가는 겁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 논의를 위해 재정 문제로 그동안 고통받은 선진국을 보겠다. 이런 명분입니다. 결국 재정 준칙을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 기재위 의원들이 18일부터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위원장과 그리고 여야 간사인 유승걸, 신동근, 국민의힘 송은석 의원, 민주당 김주영 의원 이 5명입니다.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하긴 스페인은 재정을 완전히 틀어먹은 적이 있죠. 세계 1위 부국이 지금
중진국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프랑스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지 않았습니까? 재정 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이라면 그건 국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읽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기재위는 외유는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전후 크게 재정 위기를 겪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크리스틴 리카르드 유럽중앙은행, 이 10이라고 그러죠. 이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을 만나서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EU 회원국이라도 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정말 재정 위기가 걱정이 된다면 재정 준칙 처리 시한이라도 지금 정해놓는 것이 먼저다. 언제까지 재정 준칙을 만들겠다. 이거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라. 그런데 여야는 17일 기재위에서 사회 간접자본, 그러니까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줄여 말하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또 연기했습니다. 이게요, 참 재미있습니다. 예타를 면제하는 것을 폭을 확 넓혀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마구 쓸 수 있겠죠. 선심성 예산을 마구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비판이 엄청났죠. 예탄을 면제하는 문제, 이 문제는 여야 모두 해당하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쏟아졌던 겁니다. 그러자 이 외유를 놨던 기재위원들이 사실 이를 보류를 했습니다. 좀 부끄러웠겠죠. 말하자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입니다. 솔직히 여야가 합의했던 예타 면제 기준은 국민을 쫄러보는 명백한 포퓰리즘입니다. 즉 SOC와 R&D, 그 연구비용, 이 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2배, 1000억 원, 그리고 국비 지원 거의 2배 가까운 500억 원 이상으로 사실상 2배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 바로 그게 예타 범위를 확 넓혀놓는, 면제 범위를 넓혀놓는 그 법안입니다. 그 처리를 미루기로 한 것은 언론이 비판이 쏟아지자 여야 모두 국민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죠.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만장일치가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그러자 총선 전에 선심성 사업인 남발될 것이다. 바로 그 남발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의 모든 신문에서 쏟아졌습니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말입니다. 어쨌든 정말 다들 제정신인가요? 재정 건전성 문제는 문재인 정권 전부터 중요 어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심이 없는 겁니까? 사실 이 문제, 이 재정 건전성 문제, 이건 국가의 핵심 어젠다입니다. 이 문제를 염려하는 경제학자들 이름을 제가 줄줄이 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국가 채무는 1000조를 넘어서 작년 말 기준 1067조가 되었습니다. GDP 대비 49.6%로 치솟았습니다. 아마 우발 채무까지 더하면요 50%될 겁니다. 더욱이 올해 들어 세수 감소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재정 준칙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울타리를 쳐놓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울타리라도 쳐놓자. GDP의 60%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더 근검 전략을 해서 50%든지 울타리를 쳐놓자. 60%를 넘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를 지켜봤는데 정말 놀랍다고 할까요? 추경호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과 놀랍게도 재정 준칙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는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타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타기준 상향과 재정 준칙을 동시에 가면 좋겠다. 어쨌든 민주당은 재정 준칙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그 명분은 이렇습니다. 재정 준칙의 요술 방망이냐? 건전 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내내 들었던 말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내내 들었던 얘기입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는 텅텅 비고 빚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빚을 얼마나 내야 이런 말이 들리지 않을까요? 자, 그러고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채무가 벌써 1067조를 넘어 올해 말에 1100조를 넘는 것은 아주 당연해 보이는데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법안들이 지금 줄줄이 국회에 따라 발의돼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짧게 사족을 붙이자면요. 미국에는 페이고 법안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준비되지 않은 법안은 발의돼서는 안 된다. 이 하나의 의회를 관통하는 원칙이 되어 있는 겁니다. 페이고라고 그러죠. 사실 나라 살림은 3년째 100조 원 안팎의 지금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좀처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 그 수치는 보통 사람들은 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관리재정 수지는 지난해 117조 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정권 이한기였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든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 세수는 그치지 않는데 빚 잔치를 한 것만 같았습니다. 솔직히 세수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다가 작년부터 부동산과 증시 침체가 겹쳤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 2월까지 국세는 작년보다 15조 7천억이나 덜 그쳤습니다. 쉽게 말해 16조 원이 덜 그쳤다. 그렇습니다. 결국 2달 만에 나라 살림 적자는 30조 9천억. 올해 예산을 짤 때 정부가 내놓은 연간 적자 전망치, 그 전망치의 53.1%에 이미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경제관념은 어떨까요?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요, 비용 상위 20개 법안의 소요 예산을 다 합해보니 무려 놀랍게도 383조 2,900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 있든 없든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마구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안 많이 만들어내면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니 말입니다. 상위 20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돈은 MB정부 출범 때만 하더라도 우리 1년 예산 크기로 맞먹습니다. 자, 돈봉투 사건에 관해서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을 이재명이 사과한 지 단 하루 만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18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런 말이 하루 종일 흘러나왔습니다. 실무자 기름값 식대 수준의 금액이다. 실제 전달은 안 됐을 수도 있다. 놀랍게도 TV에 나와서 이 정치 평론을 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기름값과 식대 수준이다. 우리나라 도덕률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는 물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행사에서 워낙 돈이 오가는 일이 잦다 보니 도덕률이 형편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버스 한 대당
뭐 50만 원 이러다 지금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돈 몇백만 원은 그동안 버스 한 대 동원하는 비용 정도였다고 하는 게 지금 여의도를 떠도는 말입니다. 식대, 닭의 기름값 이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이 워낙 산을하자 그간 당 상황을 관망하던 민주당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주류는 당 명운이 걸린 쓰나미 같은 위기에서 제2 창당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당대표의 사브리스크의 돈 봉투 사건이 확산하자 일각에서는 이낙연 역할론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낙연이 6월달에 돌아오면 이낙연이 무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대선 이후 이재명 체제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돈 봉투 300만 원은 친명계 지도부의 도덕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친명계 사선, 좌장이라고도 하더군요. 정성호의 말입니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수준이다. 정성호는 돈 봉투 리스트에 7인회 등 친명계가 거론된다는 의혹에는 이렇게 말하며 개입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측에서 전대에 개입한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이 조건이 딸려있는 표현, 뭐뭐 안았다면, 뭐뭐 몰랐다면, 뭐 어쨌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조건부 발언. 서영교는 돈 봉투가 얼마나 전달됐을지, 전달되지 않고 모으기만 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 봉투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했다면 검찰이 작년부터 휘몰아쳤을 것이라며 검찰의 돈 봉투 수사를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치 개입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성 녹취 파일까지 다 드러나 있는데 말입니다. 장경태는 조사를 한들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체 진상조사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송영길은 20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는 돈 봉투는 본인은 몰랐던 일이며 검찰이 정치 수사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치 수사, 정치 탄압, 참 민주당 이 단어 없으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날 송영길의 조기 귀국 등을 요구하는 발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박홍근은 송영길이 조속한 귀국과 해명을 기대한 반면 당의 비주류는 변화를 촉구하는 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류와 비주류의 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기지사 김동연은 제2 창당 수준의 각오로 대치를 해야 한다면서 황골 탈퇴를 주문했습니다. 참 이분 황골 탈퇴 얘기 많이 하시더군요. 이렇습니다. 대충 넘길 일이 아니라 당이 뼈를 깎는 황골 탈퇴를 해야 한다. 이낙연계 양기대의 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사건은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다. 석고대죄, 업참마속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자, 업참마속에서 마속은 누구일까요? 김종민도 엄청난 쓰나미 같은 사건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당 지도부의 대응이 안일하다.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되어 있다.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전날 이재명의 사과보다도 더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긴 민주당은 이제 사법 리스크에 지쳐갑니다. 정말 오래됐죠. 워낙 우리 사회가 좌우를 떠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지역주의 정당으로 딱 나뉘어 있다 보니 어떡하든 아직까지 버틸 여지는 있습니다만 당대표인 이재명부터 연일 검찰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는 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인 도덕률에도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돈 봉투가 뿌려진 의혹을 본격 수사하면서 민주당은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엎친 데 덮친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고 할까요? 문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을 받은 의원이 적어도 10명, 많게는 20명이 넘는다는 정황입니다. 비록 300만 원짜리 봉투이지만 말입니다. 여기에 당대표 이재명 외에도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 재판 상태에 있는 국회의원이 다수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대충만 잡아도 무려 30여 명이 될 듯 합니다. 아니 넘겠죠.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민주당 전반의 지각 변동은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문제된 사법 리스크는 하나같이 불법 정치자금 혹은 뇌물 등 검은 돈과 관련이 있어서 민주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솔직히 누가 더 상대적으로 깨끗하냐 하는 싸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는 것입니다. 특히 의혹이 연루된 의원 상당수는 이재명과 송영길이 있는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인천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서는 홈그라운드 같은 지역에서 험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에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 요구를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페이스북에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윤석열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매 절차를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이미 취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를 어떻게 중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상세한 게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경매 절차를 준비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걸 중지시켰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돈봉투 사건 당사자인 송영길은 22일, 그러니까 파리 현지 시간입니다. 22일 파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송영길에게 조속히 귀국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송영길은 귀국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송영길은 돈 봉투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 파일에서 윤관석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언급된 현역 의원 10명에서 20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혐의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검은 돈에 연루된 의원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연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1억을 받았죠. 그리고 이수진, 이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500만 원을 받았죠. 이 두 사람은 이미 사법부 판단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법부 판단에 운명을 걸린 의원이 대충 해서 8명, 그래서 총 7명이 이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알려진 것 외에도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모 대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 로비를 한 대상이 된 A 의원, 이 신문에 A 의원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지금 초조합니다. 얼굴이 꺼먹기서 다니더군요. 어쨌든 돈 봉투 의혹이 계속 이렇게 확산하자 친명계는 노골적으로 송영길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적각 정치 탄압이라고 대응하면서도 아직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도 않은 사건을 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에
탈당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친명계인 장경태는 18일 라디오에서 송영길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신뢰하느냐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아니다. 일단 당과 캠프는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총력을 다해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류가 모두 친명계니 말입니다. 돈봉투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 이심송심이라고 했죠. 그러자 의혹이 이재명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친명 좌장 정승호도 라디오에서 친명 7인의 돈봉투 일루설에 대해서 딱 잘랐습니다. 제 주변에서 돈봉투를 받고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은 어디에서 쓰러질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냐? 대장동이냐? 성남FC 후원금이냐? 아니면 앞으로 닥칠 백현동이냐? 성방울 대북 송금이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냐? 저는 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를 한국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생각합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대한민국은 곧 아침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